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새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동훈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했습니다. 재판 진행에 속도가 얼마나 붙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정치 현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민주당 강유정 의원 차례로 만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코너죠.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제 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새해 첫날인 어제 기자들과 만났죠? 그렇습니다. 오 처장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유효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며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이 정확한 일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공수처장이 직접 집행 의사를 밝힌 만큼 네. 조만간 한남동 관저로 체포 인력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 처장은 법 집행은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소환에 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측에 처벌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도 이미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체포를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예, 새해 첫날인 어제도 지지자들이 모여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부정선거, 입법 독재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욕설을 뱉거나 반드시 맞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밤새도록 관저 앞을 지키는 새벽조까지 마련했는데요. 이 집회가 끝난 취약 시간대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에 대비해 필수 인원을 배치해 놓겠다는 겁니다. 아하.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집회 참가자들 역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바로 체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본인 명의의 A4 용지 한 장 분량 388자 메시지를 참가자들의 전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지지자를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 후 폭풍도 알아보죠.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여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달 4일 이후 지금 두 번째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권한 범위를 넘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지금 신경전도 오가는데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부 언론에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근데 기재부는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 인사의 반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바뀐 뒤 일부 국무위원들이 임명 결정에 반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는데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제 누구와 그 상의를 그렇게 한 것인지 법리 네. 검토는 제대로 한 것인지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 이 무한 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눈시울까지 붉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최 대행의 결정에 반발해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여객기 참사 소식도 알아보죠. 희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정부는 어제 오전 179명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확인 명단에 남았던 5명의 결과가 그제 밤사이 모두 나온 겁니다. 이 당국은 유족들이 희생자를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했는데요. 답답함을 토로했던 유족들은 늦게나마 가족의 모습을 확인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가수의 DNA 감식 결과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절차까지 마친 유족의 경우 희생자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20명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과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이 활주로 철조망 주변과 배수로 등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 가족 동의하에 포렌식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색이 계속 이뤄지다 보니 이 공항 활주로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당초 활주로 사용이 어제까지 폐쇄였는데 이 시한을 지금 오는 7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군요. 로컬라이저라고 불리는 방위각 시설, 이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져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정부가 전국의 모든 공항 시설을 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국토교통부는 당초 콘크리트 둔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사실 내놨었는데요. 네. 하지만 계속 지적이 나오자 전국 공항 17곳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설의 재질과 또 활주로와의 거리 등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이 공항 개항 때부터 있었고요. 네. 2023년에는 비행기 착륙을 유도하는 안테나를 교체하면서 구조물을 콘크리트 상판으로 보강하기도 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2022년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은 방위각 시설까지 이 종단 안전구역으로 봐야 하는데요.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는 이런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는데 이걸 따랐어야 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 잇따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 측은 국제기구 규정이나 다른 나라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수출액이 6,838억 달러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보다 8.2% 증가했는데요. 역대 최대였던 2022년 기록을 2억 달러 더 넘어선 겁니다. 2023년 8위까지 밀린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이제 6위로 올라섰는데요. 네. 그 효자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하면서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2023년 주춤했던 이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1,330억 달러로 6.6% 증가했고요. 대미 미국 수출 역시 10.5% 늘어난 1,278억 달러로 7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기업 현장 반응은 신통치 않아요. 예. 어떤 배경입니까? 예, 우선 산업부의 지난해 수출 목표치가 7천억 달러였는데 이게 네.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또 연간 실적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출국인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도 지금 물 건너갔거든요. 네. 작년의 호실적과 달리 또 올해 수출이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연초부터 지금 지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계약이 수개월 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 촉발된 이 전국 불안의 악영향이 올해 1분기 이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조만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굉장히 변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서면서 지금 산업계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와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새해 첫 출근 날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11.9도, 서울은 영하 2.5도, 전주 영하 0.4도, 대구 영하 3.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7도, 전주 8도, 대구 10도로 평년보다는 높겠지만 어제보다는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로 평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부산, 울산, 경기도 성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도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환일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정체 심하지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부곡에서 북수원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보니까요. 수원 부근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를 지나서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4차로가 막히면서 행주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20분 정도 예상되고요. 이후로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겠습니다. 구리 쪽의 강변북로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이고요. 40분이 조금 넘게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오랜만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숙연하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무안에서 유가족들도 만나셨는데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네, 먼저 참사 희생자분들 명복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가서 사고 바로 다음 날이죠. 작년 12월 31일 날 무안 현장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참사 제대로 수습하고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서 다시 이런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유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라고 느끼셨나요? 정확한 원인 규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그 DNA 검사에는 그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형편이어서 굉장히 초조하게 그때 제가 밤 11시 정도였었는데 계속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지금 이제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모든 신원들이 밝혀진 만큼 이제는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국가적인 온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안 의원님께서 계획한 어떤 정치적 목표 있으신가요? 정말 보통 새해 시작하면 다들 따뜻한 덕담부터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도 앞에 놓여 있고 또 고물가 고환율로 대표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요. 네. 또 20일 날 정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정말 증대됩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의료 대란 이런 민생 위기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과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대 긴급한 민생 현안인 의료 대란 문제 네.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먹거리 만들어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도 최선 다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네. 가정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정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판결도 아직 나지 않았고 올해 대선이 치러질 거라는 그것도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보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의원 같은 어떤 철학을 가지신 분이 필요하다 하면 나서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 대란 해결이라든지 인공지능 시대 미래 먹거리 만들기 등인데요. 지금이야말로 법률가가 아니고 의사이자 IT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본이든 아니든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안 의원님, 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중에서 연대를 한다면 누구와 하고 싶냐고 질문을 했더니 안 의원님이 제일 가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연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조기 대선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계엄 옹호를 하는 당이라든지 극우당으로 인식되는 이 현실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정권을 이렇게 다시 유지할 수는 없다.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혁신, 재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유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 해결사로서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그런 이미지를 되찾는 것에 제 모든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제업 지지자들에게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 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은 국가 원수로서 정말 당당하게 임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앞서도 잠시 말씀을 주셨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는 한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그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서 싸우시면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에 경호처와의 충돌뿐만이 아니고 강성 지지자들 그 관제 앞에 지금 모여 있는데요. 충돌도 예. 우려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집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럴 때 사태 수습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당당하게 이 부분은 그 의견이 다르니까 법리로서 다투겠다고 하고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관제문을 열어주도록 명령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그 관점에서 원칙론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현실이 그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뭐 상대적으로 소수인 경찰력이 그렇게 공수처 네네. 요원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니까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다른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여당이 계엄 옹호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부권이 행사된 이상 그러면 여야가 모여가지고 다시 합의를 통해서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국회에 남겨진 입법부에 남겨진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야당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야당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국가가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국정 운영에 중요한 파트너로 이 정치 복원 그리고 또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게 저는 국민들께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야당이 할 일이고 야당도 그러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에 나서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쓰는 게 맞다는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여러 번 발의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발의된 법이 사실은 직전 법안에 비해서 갑자기 수사 범위가 너무나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 2개였는데 지금 15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나 그리고 또 비교섭 단체 야당이 하나 이렇게 야당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 역시 여야가 합의로 해서 범위는 중요한 것으로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전반적인 특검 추천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야정 협치가 필요한 때가 지금 같은 정말 우리가
최근 들어서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 아닌가 합니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표결로 간다면 안 의원님은 어떤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같은 원칙 하에서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국회 표결에 대응해 왔습니다. 저는 제 원칙에 맞으면 다른 어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져봤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저는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이런 그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협상된 만큼 제가 찬성을 하거나 반대표를 던질 생각인데요. 네.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 아마 지난번과 같은 표결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나마 빈 3자리 중에서 2분을 임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나름대로 결단을 했다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중요한 국가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첫 실마리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를 최소한이라도 정상화하는 게 우리 국가 대외 신인도 면에서 불확실성 해소한다는 또 그런 면에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한 부분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건 협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이슈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 국회 추천으로 나가는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뿐만 아니라, 네. 추후, 지금은 재판장이 대행입니다. 근데 정식 재판장이 또 누가 될 건지 그 문제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두 문제 그리고 또 이런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문제 모두 다 모아놓고 여야 대표가 함께 협상을 해서 정말 이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 권한대행이 부담이 클 텐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사실은 전부 사의를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또 아무래도 그 컨트롤 타워가 바꿨으니만큼 다시 또 사의를 표명했으니만큼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최 대행께 맡기는 게 저는 적절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무책임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또 그 중에서 보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의를 표명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의 표명을 하고 대응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한결같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내부에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게 그 권한을 가지시고 계시니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상목 대행은 일단은 사의를 대해서 사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도 헌법재판관 나머지 한 명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최상목 그 대행하고 한국은행 총재 이 두 분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축이죠. 그리고 또 최상목 대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하시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힘을 기울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 신인도 추락하고 정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친윤 중진 후보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셨는데 일단 권영세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 국민과 다시 신뢰 회복을 여당이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네. 지금 여전히 계엄 옹호당, 극우당, 영남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다. 네. 그래서 행동으로 국가 위기 하나씩 수습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함을 보여서 다시 예전에 그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국민들께 다시 이렇게 어필을 한다면 계엄의 바다에서 탈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는 우선적으로 어떤 과제를 좀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심각한 여러 가지 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실은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니까 맡기고 수사는 또 수사기관에 맡기고요. 나머지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이 경제 위기 부분, 의료 대란 등에 따른 민생 위기 부분, 그다음에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면서 유능함을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 대란 부분도 언급하셨으니까 안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잘못된 의료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예. 그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의료 개혁은 어떻게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예, 참 불행하게도 이제는 그 정신모집이 시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대 증원에 대해서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권한 대행이 긴급하게 결단하고 시행에 옮겨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대란이 생긴 이유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다음에 돌아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사실은 3,000명의 의사가 신규 의사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10분의 1 정도, 200 몇십 명 정도 새로운 의사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 의료 그리고 또 필수 의료 의사들이 줄어버리는 바람에 사표를 내는 바람에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의료 붕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국가 예산 거의 몇 조를 지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의대생 전공의들이 돌아와야지만이 이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복원될 수 있다.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패한 의료 정책 중단하겠다. 그다음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2026년부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그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리고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가 더 나빠졌는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을 하는가, 네.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문제 시급해 보입니다. 안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2부에는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윤세종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 다른 환경 문제랑 좀 다릅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거 우리가 배출하면 바로 이제 오염으로 나타나는데, 온실가스는 지금 우리가 배출한 게 10년, 20년 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로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격적으로 살아갈 시기에 다 이제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고, 그런 세대 간의 불평등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소송에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의 기후 대응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미루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국회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꿔서 2050년까지 감축 경로를 정해야 되고요. 정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유권자로서의 힘입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고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대표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선출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빨리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축을 할 수 있는지가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문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11.9도, 서울은 영하 2.7도, 전주 영하 0.4도, 대구 영하 3.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7도, 전주 8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로 평년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건조특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불이 나기 쉽기 때문에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내일은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국회 차원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책위가 구성이 됐는데 현재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마련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좀 가서 일손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사실상 또 많은 분들이 그저 간다고 도움이 되기는 어렵고 혼란이 네. 또 있을 수 있어서 네. 지금은 국토교통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좀 상임위에서 관련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 수습이라던가 혹은 유족들의 트라우마 내지는 현재 장례 절차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 위원들이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행안부에선 전체적인 어떤 경찰력과 한편으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남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전남 의원분들 위주의 좀 도움이 주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내려가서 네. 다른 자원봉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일손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자원봉사에 좀 많이 나서고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여야가 뭐 특별히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고 수습 부분이 가장 클 텐데 네. 그래도 여러 가지로 재빠르게 뒤에서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민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그러니까 유가족 신원 확인에 좀 빠른 대처를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지금은 상당히 꽤 큰 범위로 유족 지원단이 좀 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슬슬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사후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뭐 이태원 참사에 준한 유가족 지원, 또 뭐 유가족 지원 특별법 얘기도 나오는데 공감하십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당연히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 거셉니다. 먼저 대통령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일단 저로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대법원에서 하고, 그리고 대통령 추천 몫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대통령이 추천해야 될 몫을 국회가 월권을 해서 다른 한 명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국회 추천 몫으로 이미 자리가 매김되어 있고 헌법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11월 29일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기나긴 아주 지리한 협상 과정을 거쳐 3명의 후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했다라고 아예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내대표가 바뀔 때마다 재협상한다라는 구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 체계가 4월까지밖에 또 매우 유효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임명에 대해서 시간을 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전국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란 지속 상황에 대한 지속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무엇보다 어제 저희 논평에서도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12.3 내란 때 이런 좀 강한
내각에서의 저항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부서도 없고 회의도 제대로 없는 그 계엄을 사전에 이런 방식으로 막았거나 내지는 사후에라도 이렇게 강하게 저항했더라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그 부분이 더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좀 신뢰감을 더 높였을 텐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법리적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어요. 권한을 넘은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반발은 예상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몰라서 이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아예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글씨로 써 있는 부분. 네. 재판관 자격 9인의 재판관으로 하는데 그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이라고 해서 아예 111조 2항에,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도 헌법을 상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헌법이 가장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기본이고 국민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이걸 지켜서 이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주 쇠말적인 이유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 분들도 매우 드물다.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네. 거의 70% 가까운 분들이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거는요, 탄핵 심판을 인용한다, 기각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단 재판을 맡고 있고 심리 과정을 경험해야 하는 재판관들이 정상적인 구인 체제로 두는 게 우선이다라는 기본적인 조건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부 임명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불만이 상당합니다.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일부 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대통령에게도 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 권한 대행이라는 이 자리를 가만 생각해 보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네. 약간의 이견들이 있지만 거부권은 매우 큰 그런 부분에서 직권을 거의 자기가 100% 이상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게다가 임명을 하느냐 혹은 지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를테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름의 선택을 했다는 건데 그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준을 제시한 부분에서 여야가 다시 합의하면 네. 고려해 보겠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애매한 표현도 보자면 누구는 그럼 여야 합의가 된 것이고 누구는 안 된 것이냐 했을 때 또 하나의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제 여러 논평과 과거 자료를 통해서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증명되었다면 저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빠른 시일 안에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해야지 이 논란이 그나마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격앙된 분위기도 좀 당내에서 좀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선별 임명이라는 건 유례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금 극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네. 누군가 정권을 잡아 대통령이 됐을 때 언제든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방식으로 거절을 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괴상한 판례가 될 수도 있는 전례가 부분인 거예요. 된다는 전례가 부분. 될 수도 네네.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권한이 일단 없다라는, 그건 대통령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있다 없다라는 선별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3명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내란 특검이고 오늘은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바로 말 그대로 실행하느냐 아니냐의 여부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국정 혼란 상황에서 수사의 속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결국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특검이 받아 안아가는 방식의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은 빠르게 수용되어야 했었는데 거부됐다는 게 매우 아쉽고요. 무엇보다 지체 없이 수용해야 되는 상설특검에 대해서 계속 지체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좀 우려합니다.
특검법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표결은 언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민주당은 밝혔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2일과 3일 오늘과 내일 그 본회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네. 지난 그 운영위에서 이미 국회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지만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고 재난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출 뿐이지 재의결의 의사가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가 제가 알기로 8일 혹은 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안에 재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애도 기간이 좀 지나고 맞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네. 재표결 시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이때는 약간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재표결이라는 게 이제 200표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탄핵이 가결되었던 것처럼 범야권 192석 외에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탈표라는 표현도 좀 바꾸고 싶어요. 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빠른 내란 특검의 진행을 위해서는 8표의 국정 안정화 도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8표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만 만약 부결될 경우에도 따박따박 다시 재발의해서 다시 한번 투표 의결에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따박따박 나갈 계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재표결에서 부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좀 유한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협상하자. 뭐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좀 전례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 네. 제3자 추천안이 꼭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당시 한동훈 대표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아주 선제적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이 들어가 있는 특검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다른 의미로 또 의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안이라는 건 사실상 협상을 원하는 쪽에서 제3자 특검안이든 어떤 다양한 그러니까 원하는 특검안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하자고 해야지 지금은 협상하겠다라는 말만 있는 좀 구두로만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간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협상을 원한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협상을 이야기하면서 특검을 지연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닌가. 수사를 어쩌면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래서 여러모로 인해서 사실 그 계엄 해제 의결에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혹시 공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그날 여러 자료 화면들과 상황들이 영상으로 체증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빠른 특검을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며 국민을 대표한다면 동의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민주당은 협상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협상안 없이 협상이라는 말만 오가는 상태에서는 지연 전략으로 보이는 우려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맞습니다. 네. 진정성이 있다면 안을 가지고 와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민주당 내부의 불만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 당 지도부에 일단 일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라고 좀 언론들도 예측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큰 건 지금 제주항공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사실상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건 유가족이 생겼다는 거고 유가족과 그 주변과 연계된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앓고 있다는 의미죠. 지난 2024년 12월을 매우 어렵게 보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가장 일단 크다. 그러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저지른
그 선택적 임명이란 사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매우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책임을 따지긴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을 따지는 방안이 탄핵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사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여러모로 지금 2024년 마지막에 엄청난 코스피, 코스닥 하락 지수라던가 내지는 금융불안. 금융불안도 있고 환율이 1,500원 선 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정적 요인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에 있어 면죄부를 가질 수 없다라는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좀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야의 반발, 또 대통령실의 반발,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절충적인 판단,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행정부 수반의 부재를 행정적으로 채워줘야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숫자를 통한 3명 중에 2명 임명, 1명 임명하지 않는 2대 1이라는 측면에서의 테크니컬한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때로는 행정가에겐 매우 묵직한 임무 수행이 훨씬 더 미덕이 될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쪽에서 욕을 먹으니 양쪽에서 다 만족도 못 시켰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양비론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식적 완결미를 추구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입학정원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를 왜 숫자에 우리가 집착하겠습니까? 숫자는 기본적인 안정적 체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이 됐을 텐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최 대행은 혹시 민주당에서는 줄 탄핵을 경고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내각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고심의 결단은 아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내각 무력화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들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오히려 정치적인 노림수로 정치적인 또 응대를 하는 내각의 상황들이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2.3 계엄 사태가 조금 진정된 이후에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먼저 자발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전한 내각의 일원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혹시 사과할 의향 없느냐,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일어서서 사과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일어나서 사과를 한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인정되어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과 여러 이제 입법사무처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법 해석 기관들이 빨리 구인 체제를 마련해 놓는 것이 최소한의 임무다라고 여러 번 의견을 내고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이 이 부분에서 반발하는 것 자체도 저 빠른 내각 종식을 위해서는 매우 좀 부적절한 행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무척 바쁩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좀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이준수 탄핵된 방통위원장이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물었던 적이 있죠. 4일인가 만에, 제가 기억하기로 4일인가 만에 빠른 대답이 이루어졌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런 권한쟁의 심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왜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의 주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헌법이 상권을 분립해 놓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법률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지위에 대해 권한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입법권의 수장으로서 내는 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고제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론조사 개요,
이 부분은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024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응답자의 60%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27%는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도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는 보셨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부만 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로 여야정 협의체가 좀 삐걱거리거나 제동이 걸리진 않겠죠? 제가 알기로 이게 국정안정협의체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지금 여야정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네. 과거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원활한 원내 활동을 지속해가는 과정과 좀 다른 형태인 거죠. 그 국정안정은 지금도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이를테면 양 당의 그 정책의장들이 만나서 민생 법안들에 대한 협의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를 열면서 매일 30건 정도의 상임위별로의 민생 법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국회 차원에서 따박따박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지 않군요. 네. 지금 물밑에서는 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본회의 통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추경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추경의 필요성. 사실 예산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은 가능하죠.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내란의 종식과 국정 안정의 가장 먼저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그 의원들이 원내 대기를 경내 대기를 좀 이렇게 지도부로부터 이제 요구 받았는데 아,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젯밤에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보낸 서한이 좀 공개가 되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헌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헌법이 잘 지켜지는 상황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하고 그래서 추경이란 부분 역시도 이 헌법 수호 상황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반헌법적 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률적 요구가 특히 행정부 수반이자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그 과정에서 안정이 먼저 우선이지 추경은 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추경안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 안전에 관한 추경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 네. 부분을 쓰면 되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위험하다고 봤죠. 왜냐하면 이 논리가 하루 사이에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로 시작을 했고요. 그랬죠. 네. 두 번째는 왜 선택적으로 영장을 서부에서 발급하느냐라고 아, 맞습니다. 또 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최초의 경호처 의견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그 적법한 절차라는 말을 좀 위험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을 마치 평시의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네. 그래서 영장 발부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영장 발부와 그리고 수사권 자체 한편으로는 계엄 자체의 반헌법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하면 이 적법한이라는 게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경호처가 불허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확인이 된 건가요? 네, 불허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불허라는 표현이 왜 위험하냐면 헌법을 넘어서는 대통령 경호법은 없습니다.
이 헌법에서 이미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까지 문구가 아예 법원 적시가 되어 영장에서. 있습니다. 네. 축자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네. 상황에서 현행법상으로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허라는 건 일종의 체포영장 그리고 헌법 그리고 형법 이외에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되는 바가 있고요. 그때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 위반이라는 직권남용의 혐의로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좀 경고하고 나선 바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호처와의 충돌뿐만이 아니고 그 관저앞 지지자들 이게 체포영장 집행에 좀 변수가 될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여나 모를 지지자들의 충돌과 한편은 지지자들의 상해 내지는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되려 집 앞에 모인다라는 관저 앞에 모여서 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해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을 막는 메시지가 오히려 맞지. 과거에 그 전두환만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만 하더라도 골목 성명을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체포가 아닌 수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또 헌법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안정을 고려할 수 있었던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매우 좀 심히 우려스럽고 네,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독려하는 지금 표현이에요. 사실 앞에 그렇죠. 있는. 그리고 생중계로 여러분의 모습들 구구 유튜버들의 어떤 유튜브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하면서 일부 구구 유튜버들은 지금 집결하라 뭐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고 이 법의 준엄함과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줄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란 선동 그리고 내란 선전죄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법적인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도 내란의 지속을 획책하고 한편으로는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 검토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실행될 수 없다라는 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어떤 현행범이라도 다수의 자신의 지지 세력을 동원해서 영장의 발부된 영장의 실효성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실행될 수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와 그 헌법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가 매우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짧게 하나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인 대통령 단임제 좀 끝나지 않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탄핵 정국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내란이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논의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개헌이라던가 대통령 중임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안팎으로 위기 국면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2025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새해 우리 환율과 주가, 수출 등을 전망해보고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해 우리 경제 성적이 어땠는지 총평을 좀 해주시면. 예, 3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2.4% 이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예, 그런데 4분기 들어가지고 내수는 안 좋은데 수출 증가세가 자동차 중심으로 많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2023년에 우리 경제가 1.4% 성장했는데요. 그랬군요. 작년에 2.1%.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그런데 이것도 일부 그 수출 기업만 좋아진 거고요. 영세 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네. 뭐 이런 분들은 참 어려운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4분기가 조금 내수라든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연말에 불거진 그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12월 통계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네. 실제 통계는 안 나왔는데 심리지수라는 게 제일 먼저 발표됐는데 네.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심리지수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네. 이게 아주 급락해 버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수출은 좀 회복됐는데 소비, 투자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런데 12월 통계 보니까 소비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돼 가지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12월 통계 때문에 더 작년에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 걱정입니다. 1,480원을 넘어선 경우까지 나왔는데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1,500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1,500원이 넘을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네. 중국 상품에다 관세를 60%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의 여러 대응 방향이 하나 있는데요. 이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이안 달러 환율이 7.29 정도 되는데요. 네. 중국이 이안화 가치를 7.5 이상으로 떨어뜨리면 우리 원 달러 환율이 이안 달러하고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1,500원이 넘을 수도 있죠. 이게 통계적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위안화하고 환율이 조금 비슷하게 간다.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통계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중국 수출 의존도가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네. 예, 작년을 보니까 미국은 한 18.5% 되는데요. 예, 중국은 2018년에 2.27%였었어요. 작년에 19.5%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수출이 중국 의존도가 높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서 네. 실질 실효 환율, 그 나라 환율을 적정 수준 평가하는 하나 방법인데요. 네. 예, 거기서 보면은 우리 환율을 평가할 때 중국 비중이 32%,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율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이안 달러 환율하고
같은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고환율이 좀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교수님? 예, 당분간 고환율이 좀 지속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정치적 뭐 이런 국내 정치적 불안 때문에 네네. 한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한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 한율은 미 달러 인덱스, 위안 달러, 엔 달러, 그다음에 한미 금리차, 우리나라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한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예, 그런 한율에 미치는 영향 가지고 우리 적정한 율이 도대체 얼마인가? 아, 네. 이걸 제가 한번 추정해 보니까요. 네. 1,220원 정도 나옵니다. 아유. 지금 한율하고 한 20% 격차가 나죠. 예, 그만큼 국내의 정치적 불안이 우리 원화 가치를 저평가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의미는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면은 한율이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자리를- 장기적으로는 네. 예, 이런 경제 변수는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겁니다. 뭐 평균 회기라고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환율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 우선 한율이 높으면 일부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영향을 네네. 미쳐요. 네. 예, 저도 여기서 기업 방문합니다만 일부 수출 기업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오르죠. 네. 예,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율이 오르면 우리 수입 물가가 비싸지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죠.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 가구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채권을 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한 960조 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채권 안 사고 팔아버릴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 금융시장도 더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은 우리 경제에 아주 일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환율 방어에 나서고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2021년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걸 체결해서 변동성을 좀 완화해야 한다 이런 제언도 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 작년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은행에 한 900억 달러 흑자날 것이다. 그리고 올해도 800억 달러 흑자날 것이다. 돈이 해외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달러가. 네. 예, 그리고 우리 대순 금융자산이 9,778억 달러예요. 작년 3분기 기준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보다 거의 9,800억 달러 정도 많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걸 고려하면은 네. 뭐 우리가 한율을 지나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고요. 물론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하면은 심리적으로 외환시장에 큰 안정을 그러니까요. 줘가지고 한율을 떨어뜨릴 겁니다. 네. 예, 그런데 한미 통화 스와프 하려면 우리 입장 아니라 미국 입장을 고려해야 되죠. 아. 미국이 과연 통화 수업을 해줄 것인가? 예, 미국이 지금 우리 대미 무역 수지가 작년에도 560억 달러.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난 거거든요. 네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한율이 높으면은 더 대미 우리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이 통화 수합하면 결국 그 돈을 풀게 되거든요. 미국 물가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미국 측에서 쉽게 허용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아, 네. 상대국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예. 네,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아, 작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올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 세계에서 우리 주가가 특히 코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예, 그런데 올해는 지나치게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아까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명목 GDP하고 방향이 같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코스피가 한 26%나 저평가됐어요. 26%. 예,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같이 움직이는데요. 네. 그거로 봐도 한 13% 저평가됐어요. 아까 평균 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불안한 장이 지속될 텐데요. 예, 저는 뭐 1분기 후반, 2분기로 가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이다.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게 지수로 요새 그 증권회사에서 얼마까지 간다 이런 전망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뭐 올 연평균 지수가 한 2,600 정도 되지 않을까. 2,600 정도. 예. 그러면 지금 2,400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10% 넘게 성장할 수 있겠다. 예, 평균이 2,600이니까 그 이후로도 평균에서 한 10% 이하로는 변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원래 좀 선행하지 않습니까?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정말 미국 주식을 많이 하셨었죠. 미국 주가만 좋고 우리 주가만 좋고요. 예, 그런데 제가 평가해 보면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으면 미국 주가는 20% 이상 고평가돼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보면요. 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식만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주식도 적정하게 비율을 좀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비중 좀 줄이시고요. 이게 미국 주식 해야 되는데 당위적인 얘기가 아니고 미국 주식은 고평가돼 있으니까 좀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우리 주식을 늘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미국 주식 시장 뭐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은 고평가됐다고 계속 하는데 주가는 계속 버티고 상승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우선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AI 기대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S&P 500이 미국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데요. S&P 500 배당 수익률이 1.2%입니다. 장기 평균이 4.2%였어요. S&P 500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금을 과거에 평균 4.2% 받았는데 지금 1.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배당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버크셔 해셔웨이라는 데 있죠. 그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을 주식보다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아, 채권을요? 네. 그만큼 지금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4.6%고 뭐 3개월짜리, 2년짜리 이런 단기 채권도 4.3%밖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 S&P 500을 사면 배당 수익 1.2%인데 채권을 사면은 4.3%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주가가 좀 고평가됐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우리 한국은행이 2차례 금리를 인하했어요. 이달 하순에도 금통위가 열리는데 추가 금리 인하 필요할까요? 예, 저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기준금리 3.5%에서 2차례나 아주 지금 3.0%죠. 그런데 제가 이론적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니까 한 2.3%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3년 수익률이에요. 이게 2.6% 안팎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보다 0.4%포인트 낮거든요. 시장은 기준금리 2.2% 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 내수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 한국은행 1월 15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채권 금리를 보면 우리의 금리 수준 이런 걸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시장이 참 똑똑하거든요.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출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수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수출이 8.2%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한 1% 안팎 약간 플러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으로 그동안 수출이 잘 됐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자동차 중심으로 덜 가져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그렇게 올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중국으로 19.5, 미국으로 18.5% 가는데요. 두 나라 쪽으로 수출 증가세가 좀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작년에 8.2%, 올해는 1% 안팎.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다 같이 좀 낮추고 있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자주 막히는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체는 점차 풀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부터 보면요. 잠원에서 반포,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오산 부근에서 남사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흐름도 나아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교에서 노량진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행주에서 양화대교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고요. 그리고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에서 양화대교, 원효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지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여기 참사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무안국제공항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 빼곡한 포스트잇 손편지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아무래도 손편지 하면은 쓴 분들의 마음이 더 한결 잘 전해지게 되는데요. 네. 이 공항청사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빼곡히 이 포스트잇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의 손편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한 유가족으로 보이는 분의 메모를 보니까 엄마 나 이제 고3이야. 이제 좀 철도 들고 정신도 차렸는데 그 모습을 못 보여주게 됐네라는 네. 애틋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고요.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방문하신 분들 중에도 이 분향소에서 헌화한 뒤에 둘러보는데 계단에 붙은 편지들이 눈에 띄어서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나도 메시지를 남기게 됐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희생되었다는 소식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라면서 메모지를 보고 손글씨를 남기게 되는 마음까지도 이렇게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추모의 계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이근호 손편지 운동본부 대표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잃은 뒤에 손편지 운동본부를 설립을 해서 네. 참사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펜과 종이를 나눠주고 편지를 남겨달라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도 추모객들의 이런 편지를 모아서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랬군요. 메모지와 펜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무안으로 이렇게 향해서 편지를 이렇게 수도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과 온 국민이 상처를 회복하고 2025년에는 이런 습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추모의 물결이 유가족들을 향해서 국민적 위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고 있고 이 손글씨도 작은 메모일지라도 위로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 위기에는 항상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전남 무안공항에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각종 구호품 후원이 잇따르고 이제 있습니다.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소방대원들을 위한 밥차 지원부터 커피차와 세탁차도 도착을 하고 있고요. 1층, 2층에 각각 남녀이동식 샤워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무안공항 1층에 무료 식당을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응급 구호 세트와 수건, 방석, 담요, 목욕용품 등 생필품은 물론이고 김밥과 빵, 음료, 물 그리고 라면 등 식구까지 네. 수천 개의 구호품이 밀려들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안군에는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전화가 1분마다 걸려온다는 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또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무안국제공항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안내부터 식음료 제공, 쓰레기 줍기, 교통 지원까지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손발을 보태고 있는데 특히 유가족들이 밥을 제대로 못 드시기 때문에 직접 밥을 갖다 드리는 자원봉사자들도 네.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사 이후에 유가족과 봉사자를 위해서 인근 카페에 커피를 선결제하는 뭐 이런 문화도 요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과 탄핵 집회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선결제 문화가 네.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봉사자 및 유가족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드시길 바란다. 선결제 됐습니다라는 종이 메모가 이제 카페에 붙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 조카를 잃은 한 유가족은 무인 단말기로 결제한 뒤에 선결제 안내를 받았다면서 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인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먼 친척의 사고로 공항에 왔다는 한 유족도 선결제가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와보니 있길래 안내를 받았다라고 또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시민은 탄핵 집회로 선결제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이것에도 있다니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제 선결제는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현장에는 어디나 앞으로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객기 참사로 일가족 9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남게 된 반려견 푸딩이 이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최고령 희생자인 80세의 노인 승객은 내외와 2딸, 손자, 손녀, 친인척 등 3대에 걸쳐서 일가족 9명이 아이고. 희생을 네. 당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그들에게 네. 다가왔는데요. 이 6살 손녀가 키우던 강아지가 푸딩입니다. 이제 푸딩이가 이 마을에 그냥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 않는 주인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이 동물단체에 이 소식을 알렸고요. 네. 그래서 관련 동물단체가 이 보호자 없이 마을을 배회하는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이제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구조 상황이 이제 게시가 됐고, 당분간 푸딩이를 임시 보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다시 찾을 때까지 서울에서 임시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참 언론인으로서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은데, 참사 현장에서 가끔 그 무리한 취재 경쟁 때문에 유가족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진 모양이에요. 네, 많이 사라졌다는 전언이죠. 그래서 촬영하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거나 목소리 높이는 그런 네. 모습들 없었고요. 또 시민들에게 시상자와 어떤 관계인지, 심경이 어떤지 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독 취재보다는 공동으로 인터뷰 취재를 했고요. 또 한두 시간 만에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 이 한국기자협회 등 5개 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 10조는 무리한 보도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28조 등은 준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언론사 사이에 공동의 협력도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방문했는데도 그렇게 취재가 열리지 않았고요. 또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방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한 분은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애도 기간인데 이 정치인들이 왔다고 몰려가서 인터뷰하고 조문하면은 서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문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인데 이런 그렇죠. 점들이 안 보여서 이제 바람직했다라는 전언이었고, 네. 유가족분들도 이제 기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공동 취재 방식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이번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항공사고를 분석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한 유튜버가 무항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당부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이제 많은 시민 국민들이 이제 SNS에 이제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지적을 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십 년분의 항공사고 보고서와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을 4가지 측면에서 이제 당부 말씀으로 압축했는데, 네. 속보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공사고 뉴스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속보가 많았고 초기에는 오보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목격담도 대부분 착각이었다는 이제 결론이었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방치돼서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정부 지원뿐만 아니고 댓글 하나를 쓸 때도 고민이 굉장히 숙고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세 번째는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과 보도들이 너무 무작위로 퍼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네. 끔찍한 사고 현장이 보도되다 보면은 이거는 결국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지침들이 혹은 네. 이제 조언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측면이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면 책임자를 빨리 잡아낼 이유가 없다. 책임자가 빨리 드러난다고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악의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차분히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돕고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사고의 상처를 빨리 수습하는 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지금 음모론이 상당히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누군가 의도를 통해서 뭐 사고를 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점들이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 분석 팀의 이제 결론을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겨들을 대목이 있습니다. 대중문화계에서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돈을 뭐 기부금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김밥을 준비해 간 그런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뉴진스처럼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표명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표명을 했는데 네. 뭐 다만 무조건 연기하기보다는 최대한 추모 분위기를 네. 이제 겸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 좀 궁금합니다. 가수 이명웅이 무안공항 참사에 애도의 뜻을 내비치고 콘서트를 강행을 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좀 엇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승철, 김장훈 그리고 조용필 씨 등은 잇따라 콘서트를 취소하고 있는데 이명웅 씨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물론 그 중간에 애도의 마음을 이제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최대한 분위기를 이제 국가 애도 분위기에 맞게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팬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긴 있겠어요.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일 목요일 정치적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